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11일 주말 스페셜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주말마다 또는 휴일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실사를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또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만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는 방송이 더 좋으신가요? 밸런스 게임이요. 아니면은 컴퓨터로 하는 방송이 더 좋으신가요? 자,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 5월 1일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촬영을 해가지고 주말은 아니었지만 업로드를 했더니 또 그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은 얼굴을 보여주는 방송과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컴퓨터로 하는 그 방송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매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이 사무실 건물들은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다 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직장인들이 쉬니까 주변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저희 사무실 주위가 좀 공사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 방송 진행 중에 옆에서 공구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리면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150명이 넘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저도 형제들도 있고 또 조카들도 있고 이런데 구독자로 가입을 안 시켰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유튜브를 머릿수만 채우는 유튜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구독하지 말라고 했고, 혹시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구독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구독자로 별로 없고 정말 순수하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제 150명 이상이 이렇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제작을 매일같이 하다 보고 이제 저는 컨텐츠 개발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료 보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하고 처음에 1월 달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단계 100명이 넘으면 이렇게 하고 150명이 넘으면 이렇게 하고 300명이 되면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300명이 넘으면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오프에서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강연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300명까지 지금 150에서 300명까지 가려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저는 이제 또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150명이 됐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자막으로 해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유튜브라는 것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제는 구독자 150명이 된 즈음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또 지속 가능한 스탁 119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오늘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어떤 울림이나 마음의 움직임이 계시다면은 자막에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역시 Q&A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Q&A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님, 얼마 전부터 구독을 하게 된 구독자입니다. 요즘에 화장품 업종들이 좋아서 제가 DYD라는 종목을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질문이 올라왔네요. DYD라는 종목. DYD라는 종목. 맞습니다. 요즘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화장품이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12월 달에 이제 연말이었고, 또 그 1년 전에 12월 달에 또 연말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친구들 사진도 유명한 사람들, 그 방송이라든지 정치 쪽에 유명한 사람들 친구들 그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그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다들 바쁘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는 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 모임을 가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 그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쯤 이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증권, 주식 이런 쪽에 그래도 나름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온 얘기들이 중국의 그 한알령이 이제 풀릴 것 같은데, 그러면 한알령이 풀리면은 무슨 주식 사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예전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막 들어왔을 때는 화장품 중에서도 그 태평양 쪽 있잖아요. 태평양 쪽에서 이제 명품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설화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명품에 관련된 그런 화장품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그 서 회장님이 한참 주식 부자에 막 거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보다도 앞지르고 이런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그때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때 이제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이제 그때를 생각을 하고, 이제 한알령이 풀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태평양 이런 주식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더군다나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서 회장님은 저희 대학교 상대 동문이시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더 관심이 많았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네들은 올리브영도 안 가보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네들은 올리브영도 안 가보냐? 왜냐면, 야, 그때 벌써 몇 년 전에 있던 그 태평양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화장품들이, 중소형 화장품들이 너무 좋아지고, 가서 써봐. 너무 좋아. 가격도 저렴한데 효과는 그게 더 좋아.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너네들은 올리브영도 안 나가보냐? 올리브영 가면 얼마나 중소형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는데 옛날 생각하고 그런 종목을 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잖아요. 최근에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의 소비가 또 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중간에 CJ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CJ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역시 올리브영이 실적이 좋으니까 CJ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아직 올리브영은 비상장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었고, 또 이제 중소형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이 좀 주도주처럼 최근에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판매 플랫폼, 공구오먼이라든지 실리콘투 이런 데들도 다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제조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DYD 이 종목도 역시 중소형 화장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분 잘 들으세요. 화장품 종목 맞고, 그리고 화장품 자체는 지금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냐면은 화장품 제조사, 상장돼 있는 화장품 제조사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한 2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중에 영업이익이 안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화장품 종목으로 DYD를 볼 수도 있지만, 이 DYD에 좀 특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DYD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대주주예요. 삼부토건의
과거의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DYD가 한 몇 년 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대주주인데 지금 삼부토건이 그 건설업이라든지 이 토건 쪽이 그 프로데 PF 쪽 그 부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적자로 인해서 재무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부토건의 재무 리스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DYD가 얼마 전에 뭐 100 몇십억 그 삼부토건의 유상증자로 참여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삼부토건의 재무 리스크라는 것이 영업이익이 몇 년째 누적이 되면 그 심하게는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걸 해소하려면은 결국에 수순이 그 삼부토건 뭐 감자하고 재무 구조 조정 이런 식으로 또 자금 조달 자금을 또 넣어줘야 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DYD가 2월달 3월달에 그 감사 보고서 그 제출을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때도 아마 조금 그 감사 보고서 제출해서도 바로 이렇게 적정 의견 이런 것이 바로 제출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DYD가 삼부토건 관련해서 재무 리스크가 먼저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삼부토건에 자금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DYD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DYD 자체도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삼부토건에 넣어줘야 되는 돈 자체를 또 DYD는 부채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또 론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논이 그 여유롭지 않으면은 전환사채 같은 거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전환사채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전환사채를 받아주는 기관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환사채의 발행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DYD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그 DYD의 그 전환사채가 전환이 돼서 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700만 주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또 몇백만 주씩 상장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 자, 물론 DYD가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시가총액이 몇백억 안 된다라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세력이 붙으면은 그 시가총액이 적으면은 뭐 그 회사가 좀 안 좋아도 주가적으로는 띄울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즈는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거는 어떤 희망사항일 수가 있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은 재무 상태 그리고 자회사가 지금 리스크가 크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무리 화장품 테마에 편승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듯 하지만 그거를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욕심내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요 혹시라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혹시 수익 물리신 게 아니고 저가에 잡으신 거라면은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네이버의 라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라인. 그런데 이제 제가 원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좀 제목만 잡아놓고 이렇게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읽어나가듯이 얽힘없이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버벅거린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나인이 2010년 정도를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크게 바뀐 게 하나가 있죠. 그게 카카오톡의 등장이잖아요. 그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가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메신저라고 해야 되겠죠. 국민톡으로는 이제 카카오가 선점을 해버린 상태에서 네이버가 선택을 잘하긴 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카카오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한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인구가 지금 남한이 한 5천만, 6천만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5천만, 6천만이 카카오를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라인이 한국에서 하면은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한국의 6천만 인구를 가지고 나눠 갖는 시장을 선택하느니 일본으로 진출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인구가 우리나라보다는 2배 이상 많으니까요.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또 마침 이제 네이버가 또 저는 전략을 잘 쓰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네이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회사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이버가 또 그 머리를 잘 쓴 부분이 한국계 투자 회사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어쨌든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계인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분하고 거의 그 소프트뱅크하고 그 지분 관계를 거의 5대5,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라인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국민 메신저가 된 거죠.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됐죠.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네이버가 1, 4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 네이버를 제가 어제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 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나쁜 주식, 좋은 주식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나쁜 주식, 네이버는 좋은 주식, 일단 방향성이 맞는 주식. 자, 물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대세 하락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부터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은 잘 잡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 주식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1, 4분기 작년 연말에도 최고 실적을 내놨고 이번 1, 4분기에도 또 네이버가 최고 실적을 내놨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인 같은 그런 악재도 있고, 또 1월달 이후에 우리 개미들도 아주 똑똑한지 네이버에 개미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네이버라는 회사가 그 실적의 내용을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검색 관련된 광고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웹툰 이런 거 안 보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거, 그 다음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음원 같은 거 하는 그런 거를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그 컨텐츠 사업에서도 흑자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또 중요한 것이 이커머스, 이제 전자상거래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번에 그 중국의 알리나 테무에 도전을 받았는데도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커머스도 실적이 좋고 있고, 좋고,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라고 해서 핀테크 영역이잖아요. 근데 네이버페이가 핀테크 영역에서 보니까 오히려 그 알리나 테무도 결제는 네이버페이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 핀테크 쪽에서도 수익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하이퍼 클레버 그 AI 있잖아요. AI 쪽에서도 그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저기 오픈 AI나 뭐 이런 그 생성형 AI 프로그램 외국 걸 안 쓰고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하이퍼 클레버 EX 이제 우리 토종 그 AI 생성 AI를 자기들 그 회사의 그 클라우드라든지 그 시스템 구축에 네이버 거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으니까 AI 쪽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사업이 바로 라인이었어요. 해외 사업이 바로 라인이었는데 라인도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굉장히 모든 영역을 고루고루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라인에서 일본에서 이 라인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50%의 지분을 넘기라는 거죠. 일본의 회사, 일본 뭐 소프트뱅크로 넘기든지 일본에 있는 일본 자본 쪽으로 넘겨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정치 논쟁까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왜 일본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상식이라든지 또 저는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고품격 뭐 유튜브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의 설명 그 현상, 사회 현상,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가 AI, 생성형 AI가 가능한 것도 네이버를 이용해서 아까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의 각종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네이버가 다 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네이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AI, 하이퍼클레버 X, 그 AI를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럼 메타 아시죠? 메타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타도 자체 AI를 라마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개발을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훈련을 생성형 AI니까 LLM이라고 그 언어 이제 그 모델이긴 한데 어쨌든 생성형 AI니까 걔네들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냐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AI의 성공 요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를 구축하는 데는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그 칩을 몇십억 개 넣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파라미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아무래도 용량 자체가 커지니까 AI가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에서 보는 거는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파라미터가 적더라도 그럼 즉 비용이 좀 AI 쪽에 투자 비용 같은 게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AI가 더 잘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관점도 굉장히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목격이 안 됐는데 요즘 AI들이 파라미터를 몇십억 개, 몇백억 개 이렇게 계속 보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AI가 어떤 답을 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매개 변수가 많다 보니까 AI가 오히려 올바른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처럼 그거보다는 무조건 파라미터, 매개 변수 때문에 칩을 많이 넣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에 컴퓨팅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하고 연장을 지어보면은 데이터 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확보가 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일본 데이터인데 일본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데이터를 네이버가 가지고 더군다나 네이버는 AI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 일본 국익에 국익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건 아닌가. 대표적인 거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산업 스파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해킹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은 국가의 자산인 시대가 됐는데 지금 네이버가 일본의 데이터를 그렇게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일본에서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뉴스에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뉴스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미국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벌어졌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의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산업재산권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그 전과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게 아직까지 물론 그 데이터가 정말 그런 쪽으로 나쁘게 사용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말하자면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느니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보강을 하자. 이래서 그 중국에서는 그 미국에서는 그 틱톡을 미국 자본에 넘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철수해라 이렇게 지금 하니까 중국에서는 미국 자본에 그 틱톡을 넘겨주느니 자기들은 뭐 미국에서 철수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워낙 자체 나라만으로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미국 사업권을 포기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미국의 기업의 그 지분을 팔아 넘길지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에서의 그 이제 그 라인 문제하고 유사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좀 다른 거는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 분쟁이라든지 서로 마찰하는 관계.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정치적인 마찰은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마치 그 적대 국가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정치권 쪽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국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중국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사용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플에 이제 이번에 그 AI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급하니까 그 AI를 그 챗GPT 그 오픈 AI 거를 이제 이제 올리는 거죠. 그 자기 애플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폰이 중국에서는 사용이 못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AI가 되게 하려면 중국의 그 바이두라고 있잖아요. 그 바이두 AI를 올려야만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방화벽을 쳐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 그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중국을 어떻게 믿냐라고 해서 이제 그 틱톡을 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일본의 그 라인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전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얘기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정부 관계자가 있다라면은 그런 맥락에서 근데 저는 그 네이버가 차라리 뭐 그냥 굳이 이런 데이터 전쟁에서 언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그냥 라인 50% 지분 가치를 뭐 지금 한 8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뭐 10조든 12조든 이렇게 올려가지고 투자 회수를 하는 게 더 네이버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꼭 그 라인이 있어야만 네이버가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부분도 잘하고 있으니까 또 오히려 또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한국 기반으로 돼 있는 그 메신저를 쓰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다시 한번 개척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네이버 주가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번 악재. 근데 이제 만약에 일본에서 그 네이버가 지분을 넘기는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격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그건 미래를 가봐야 알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네이버가 그렇게 라인을 좋은 가격에 받아낼 거야 이런 거에 베팅 해볼 의향이 있다라면은 네이버 주가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네이버 라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말 방송이니까 조금 길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것도 두 번째 주제도 좀 중요하지만 조금 수준이 높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막에 있는 거 여러분들 중간중간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주들 밸류업 같은 게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 뭐 48,000원 그 위에서는 계속 올라가기에는 거기서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설령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밸류업 단국의 밸류업 관계자가 있으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는 밸류업 하니까 자산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은행주, 그리고 뭐 보험주, 그리고 지주회사들, 이런 회사들, 자산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저평가, PBR이라고 하죠. 자산가치 대비로 주가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을 시키면은 자산주들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올라왔죠. 올라오기도 하고 또 다 토해낸 회사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볼 부분이 아닌 부분이요.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그러면 과거의 자산주들 있잖아요. 그럼 과거의 자산주로 대표적인 회사들이 백화점들은 이제 물론 현대백화점 이런 데들은 탄탄하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랜드백화점, 그게 아마 지금 회사 이름이 바뀌었고 베뉴진가 뭐 이 회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랜드백화점이라든지 뭐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자산주 하면 바로 생각나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 막 이런 회사들이 정말 주식의 본질이 자산이었다라면은 그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무너졌을 리가 없겠죠. 자, 자산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PBR이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을 지금 당장에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정말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상이 아닌 이상, 자산의 가치는 그 회사가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산의 가치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산의 가치가 정말 미래에도 그만큼 유지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안 좋게 나면은 그 회사가 그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해서 뭐 대출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또 돈을 까먹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대비 주가가 낮다라는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즉 그런 측면의 밸류업은 지속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2년 뒤에도 이 회사가 자산이 좋은데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는 회사라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이 자산의 가치라는 거는 유동적이기도 하고 또 수익성이 안 좋은 회사는 그 자산 가치를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저 PBR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공식이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우리나라가 저 PBR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소재인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평가가 유지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근거로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주들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자산 가치가 높은데, 그 자산 가치 대비로 했을 때 주가가 낮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은행주들이 뭐 이런저런 주가 환원책을 내놓으면서 은행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럼 자산만 놓고 봤을 때 그 자산을 만약에 그 은행이 이렇게 지금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평가받는 가격으로 팔 수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급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면 거기서 몇십 퍼센트 낮은 가격으로 내놔야, 더군다나 그 막대한 자산들을 다 같이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다 팔아요? 그거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지 지금 그건 평가가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막상 팔 때는 가격이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또 하나의 일례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주회사가 상장 기업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비상장 기업을 계열사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정확한가요? 불분명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비상장 그 회사 거래되는 데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형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미코 세라믹스 때문에 미코하고 코미코가 주가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 얘기지만 저기 어디죠? 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그 회사 때문에 거기에 투자했던 그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던 거. 이런 것들은 관계가 있죠. 왜냐면은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주가가 예측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롯데지주를 예를 들어 볼까요? 롯데지주는 굉장히 많은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그 주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산정 자체를 믿을 수가 적게 산정을 해놨을 수도 있겠지만 높게 산정을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산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비상장 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 회사의 가치는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회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도 그렇고 급매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저 PBR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그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PBR이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에도 기술주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 삼성전자가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산주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은행주가 자산주라고 해볼게요. 그럼 미국도 기술주가 뭐 엔비디아가 기술주라고 할 수 있고, 애플이 기술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도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찰스 스왑이라든지, 또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이런 회사,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PBR이 완전 달라요. 애플 이런 데들이 그 PBR이 막 40, 30, 40, 50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PER 아니고 자산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PBR. 그렇게 대형성이 돼 있는데 그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였던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PBR이 0.5군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지주회사나 은행주들 뭐 0.4, 3 이래가지고 PBR이 낮으니까 저평가다 해가지고 밸류업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도 아까 그 BOA도 그렇고 BOA도 그렇지만 좀 높은 데들도 뭐 1점 몇, 2점 몇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의 PER하고 애플의 PER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시티은행 있죠. 그런 데하고 우리 뭐 신한지주하고 PBR의 차이. 그 차이가 오히려 PER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PER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에 대한 그 지표고, PBR은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지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밸류업의 포커스가 자산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PER하고 애플에 주어진 PER의 차이보다
삼성전자에 주어진 PBR하고 애플에 주어진 PBR의 차이가 봤을 때 그 PBR의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 PBR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 주식들하고 한국 주식들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자산주, 저 PBR 주식이 저평가가 된 것이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국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그 PBR 정책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 먹힐 수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 PBR 그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국도 그런 기술주하고 은행주하고 그렇게 차이를 주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이 정도 차이가 무슨 저평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억대 막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억대 넘어갔을 때에 투자 회사들이 세 가지의 모양이 있었어요. 세 가지의 입장이 있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낸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들이 현물 ETF 만들어냈으니까 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싶었겠죠. 그런 자산운용사가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블랙록하고 경쟁사인 이제 자산운용사가 또 있잖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편지를 다 보냈어요. 뱅가드죠, 뱅가드 경쟁사, 뱅가드가 투자자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비트코인 매매 금지시켰어요. 절대 사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었고, 또 뭐 투자회사 중에 하나인 자산운용은 아니지만 이쪽 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는 JP모건이 있잖아요. JP모건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격에는 안 산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 가격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랙록. 그 다음에 아예 원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사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뱅가드. JP모건은 중간 입장이죠. 사더라도 그 가격에는 안 산다. 이런 투자의 입장이 다 달랐어요. 세 개의 회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더 좋을 수 없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 이런 회사들이 다 대주주로 그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런 주식들에는 공동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매그니피센트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주식들에는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 회사들이 미국의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기술주하고 미국의 금융주하고의 그런 차이를 다 공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주식에 있어서도 과연 저 PBR에 대해서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이 투자의 기관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국도 금융기관들은 다 저 PBR인데, 미국의 기업들의 저 PBR하고 PER의 차이 한번 봐봐. 과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PBR하고 PER의 그 차이가 과연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업 종목들, 위에 막혀있는 종목들은 접근하지 말자,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당국자들은 좀 더 보완적인 그런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비로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재밌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아까
그 Q&A로 물어보신 회사가 DYD였잖아요. DYD. 근데 그 DYD가 삼부토건의 대주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부토건은 그 건설 쪽이긴데 얘네들이 왜 더 유명한 거가 뭐냐면은 그 강남의 테헤란로가 강남역, 역삼역, 설릉역, 삼성역 이렇게 이어지는 데가 그 테헤란로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테헤란이 이란에 있는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서울에 있는 뭐 시장하고 그 테헤란 시장님이 서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형제 도시처럼 뭐 이런 거 나라 차원에서의 수교가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그런 결연 관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도로여서 그 도로가 테헤란로라고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기가 지금은 뭐 조금 뭐 구로라든지 저쪽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판교 이쪽으로 판교밸리라든지 그 구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데들로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테헤란로 자체가 그 벤처기업의 그 메카였잖아요. 그 시대에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근데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그 호텔 이름이 지금 아마 벨레상스인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벨레상스. 제가 또 좀 더 깊이 있게 상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벨라 이런 거에 막 그 상업지구에 벨라 이런 말 많이 붙잖아요. 그거는 다 뷰티 아름다움에서 온 비슷한 그 어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니까 뭐 벨레상스 뭐 이런 이름이 붙은 곳들이 뭐 벨라 뭐 이런 게 붙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르네상스 호텔이 삼부토건 거예요. 르네상스 호텔이 삼부토건 거고, 저는 이거 가짜뉴스라고 100%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줄리 사건 아시잖아요. 줄리, 그 대통령 영부인. 그 줄리 루머가 그 르네상스 호텔 거기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 삼부토건, 그 DYD 회장님 말고, 그 삼부토건 이전에 이제 그 삼부토건 회장님이 그 집무실로 썼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그때 이제 벌어진 무슨 태권도 협회인가 그 회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개받았니 어쩌니 가짜뉴스 같은데 저는 그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줄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그 벤처기업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벤처기업의 투자 문제라든지 예를 투자라고 하면은 뭐 그 회사에 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CB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M&A 해가지고 그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벤처기업들 중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 벤처기업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그걸 A&D라고 하거든요. 그 A&D 차원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그 테헤란로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부티크라든지 브로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텔이 그 테헤란로에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있으니까 그 미팅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된 장소가 라마다 르네상스 1층에 있었던 커피숍이 되겠죠. 호텔 커피숍.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팅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날 그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거래가 되는 그 자금의 규모가 수십조가 됐던 거예요. 수십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회사 뭐 얼마에 이 회사가 왜 좋냐면 뭐 1조 원의 뭐 삼성으로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고 막 이런 그 입으로 나오는 돈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루에 그 커피숍 라마다 르네상스 커피숍 그 공간에서 입으로 이렇게 읊조려진 그런 돈의 가치를 다 더해보면은 수십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 재밌는 건데 뭐냐면 이제 그 말로 막 그 브로커나 그 부티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말 가지고 막 얘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그 주위에 그냥 뭐 다방 같은데 커피숍에서 안 만나고 하필이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거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팅했으니까 커피값은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커피값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낼 때 되면은 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밌는 그 일화를 가지고 있는 그 라마다 테헤란도 벤처 시대에 재밌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그런 하나의 일화인데, 제가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화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중간중간 그 테마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런 재밌는 얘기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정경련 관련해서 회장님들 재계 얘기도 해드리지만, 또 이렇게 벤처라든지 실무에 있어서 겪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간접 경험을 하심으로써 이 주식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캐파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유튜브를 활용하시고요. 밑에 있는 저희 응원 메시지. 여러분들 유튜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응원 차원에서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참, 그 미국 증시 어제 새벽에 보니까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이점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건 미국 증시 특이점은 아니고 유럽 증시에서 일단 우리 시장 그 2024년도의 그 중장기적인 그 시장의 방향성에서 역시 그렇구나라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 어떤 근거가 돼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그 유럽 증시의 포인트를 제가 포착한 게 있는데, 그거로 또 이제 미국 증시 설명드리면서 미국 증시가 아직 어쨌거나 지금은 기간 조정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과정 중에 또 어떤 변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또 이제 급격하게 어떤 그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분석을 해드리면서 또 유럽에 대한 얘기도 그때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